자, 그러면 그 지정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하실 분들이 6분이셨는데 그 아마 민주노총의 우문숙 국장님은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이니까 지금 시간상으로는 한 분당 10분에서 15분 정도씩 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엄격하게 저걸 적용을 할 테니까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상윤 부장님부터. 이번에 까딱하면 저 강등될 뻔했죠, 차장으로. 아, 예, 예. 그래도 다시 그 뭐 더 멀리 더 높이 뛰라고 이렇게 그 용수철 누른 거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윤 부장님. 예. 예, 소개받은 저희 한국노총 정책 2본부의 이상윤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강등될 뻔했는데 좀 구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일단 뭐 지금 이 자리에 뭐 윤여원 이제 발제를 맡아주신 뭐 윤여원 실장님이라든지 여러 선배님들이 계시는데요. 약간 뭐 제 입장에서는 약간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너무 좀 잘 들었고요. 그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자료집을 쭉 살펴보니까 뭐 이제 뭐 아이로의 뭐 역사적 뭐 기원에서부터 뭐 현재 현황, 비준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제까지 너무 세세하게 잘 다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편에 무슨 뭐 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 뭐 아이로에 관련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나름 뭐 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토론은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너무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현재 그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그 노동계에서 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비준 발효 이후에 협약 발효 이후에 어떤 활동을 좀 전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입법 과제가 남아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4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윤여원 실장님께서 뭐 사회보장협약 비준 토론회 말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좀 반론 차원에서 좀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67페이지에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아까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끝이 아닌 시작이다. 뭐 기본을 넘어서 이제 진짜 핵심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구슬이 뭐 서말에도 깨워야 보배다. 뭐 이런 표현들이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뭐 그 문제의식에 좀 전적으로 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한국노총 역시 협약 비준 발효는 그 자체로서 이제 뭐 수단이지 뭐 이제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국제 수준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그 투쟁을 위한 시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말씀드렸던 이제 발효 이후에 뭐 좀 양대 노총이 약간 보조를 맞추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첫 번째로 이제 뭐 양대 노총이 4월 20일이었죠.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토론회를 좀 배치를 해서 뭐 요구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약간 좀 서술을 해놨는데 크게 뭐 물론 이제 뭐 이것만은 계속 뭐 이제 뭐 요구한다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노조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수준에서 좀 얘기를 하고 현황에 따라서 약간 요구 과제가 약간 좀 추출이 된다는 점도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법 전면 개정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설립 뭐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 네 번째로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근로시간 이제 면제 타임오프 상한 폐지 뭐 일단은 뭐 여기 옆에 이제 황영현 본부장님도 계시지만은 금년이 논의가 잘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상한 폐지로 약간 요구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도 이제 진짜 사장 나와라 노조법 제 2조 개정 토론회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양대 노총이 공동을 주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약간 교섭할 권리 보장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뭐 강조해서 뭐 아까 이제 윤여림 박사님의 발제문에 나와 있는데 이 협약 해석에 대해서 특히 좀 강조를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그리고 이제 뭐 연결져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법부의 약간 편중된 해석들, 뭐 근로자의 개념,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해석에 있어가지고 사법부의 해석이 과연 적절한가? 과연 그러면은 그 문구가 법 규정은 과연 온당한가? 그래서 그 법 규정을 그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의 지금 문제점이 앞으로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좀 강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제 110차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산업안전 분야 2개 협약이 약간 핵심 협약으로 기본 협약으로 격상이 좀 됐었는데 올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김동명 위원장이 노동계 대표위원장 연설을 이제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노동자 정의 확장이 좀 돼야 된다. 정의 개념이 확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 이것도 약간 폐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제 아이로 협약 비준을 추진을 하면서 이게 약간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령상으로 이제 옮겨간 것들 이런 것도 약간 좀 문제점으로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동시간 타임오프 폐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약간 부각되고 있는 쟁의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공공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정치기본권이라든지 노동기본권에 대한 확장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대표연설실에 좀 요구를 강조를 해서 좀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새 정부가 약간 출범한 즈음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금하고 특히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는 것을 약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는 것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을 좀 촉구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약간 석방되셨는데요. 민주노총 윤태근 부위원장의 석방을 좀 촉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지금 뭐 이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죠. 핵심 그러니까 기본 협약이라고 이제 뭐 비준을 해놓고 있어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장에서 체감하는 도대체 비준을 왜 하는 거지? 비준을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야? 도대체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럼 당연히 그 후속 조치로서 법제도 정비가 약간 현장에서 약간 그나마도 약간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좀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 지난번 이게 4월 20일 비준 즈음에서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약간 토론회를 주최한 데에서 그 저희 원하청 하청 그 포은이라고 그 광양 하청 노동조합 위원장 박옥경 위원장이 나와서 현장 발언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또 생각나는데요. 이럴 거면 노조를 왜 인정해 주냐는 거죠. 아예 그냥 이 노조를 인정해 주지 말지 왜 노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인정을 해주고서 이렇게 탄압을 하고 못 살게 구냐 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너무 지금 노조화를 운영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국제 수준에서만 인정되는 용인되는 그 수준에서도 노조 활동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민생 안정 7대 입법과제라고 이제 뭐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정기국회에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고자 이제 이렇게 요구 좀 할 생각인데 이 중에 하나로서 이제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개정 전면 개정이죠. 뭐 이걸 필두로 해서 지금 다음 주 11월 5일 뭐 노동자대회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술한 바와 같이 이제 이거에 대한 실질적 보장 없이 그리고 근기법 그리고 노조법 그리고 이제 근로자 사용자 개념에 대한 뭐 뭔가 획기적인 전환 없이는 그 위에서 뭔가 계속 뭔가 쌓은다는 그리고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점을 좀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제 한국노총 주요 입법과제 내용이라고 해서 쭉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뭐 제가 뭐 이제 뭐 윤혜린 박사님 발제문에 너무 좀 잘 나와 있고 이게 다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쭉쭉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발효의 의미에 대해서 약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그럴까요? 예. 5분 내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 발제문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저희도 있고 해서 쭉 이제 뭐 그렇게 같이 이제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73페이지에 뭐 추가 비준 활동의 필요성 및 기타 과제에 대해서 약간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노총 같은 경우 지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전문가들하고 이제 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미비준 협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추가 우선 협약이라든지 기술 협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 비준을 좀 준비할 필요가 없겠는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약간 논의를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가 지금 74페이지 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이제 지금 기준 추진해야 될 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 105호 오늘 뭐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죠. 뭐 좀 저희가 뭐 파업에 따른 뭐 이제 징역형 뭐 이런 것도 약간 중요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특히 강제근로 제5호 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으로 이제 비준이 추진돼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1에서 이제 3년 내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협약으로는 쭉 뭐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제 129호 농업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3년 이상 중기 비준 추진 협약으로서는 뭐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뭐 190호 뭐 이런 뭐 협약을 좀 이렇게 열거를 했고요. 뭐 단기적으로 약간 누락된 게 지금 하나 있는데 뭐 사회보장에 관련된 그런 협약들 이런 것도 좀 추진을 좀 해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제 수준으로 해서 법제도를 좀 정비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5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지금 연구 용역 과제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 분들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그 결과를 같이 좀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쭉 넘어가면 여기 뭐 강충호 선배님께서도 뭐 ESG 뭐 이렇게 뭐 협회에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이제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유엔에서 뭐 SDGs 뭐 이렇게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약간 그 달성 여부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 노동 조항 같은 걸 보면은 다 ILO 기본 협약 준수 막 이런 얘기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봐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ESG 경영이라고 해서 뭐 이제 경청에서도 그렇고 뭐 중소기업 중앙에도 그렇고 별도 위원회까지 다 설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ESG 경영, 뭐 투자 지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다 이제 S 사회적 관, 뭐 이제 책무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은 이제 노동 기본권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그 이런 것들만 잘 좀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해도 잘 아이로 이제 협약 비준의 취지가 약간 살아날 것 같은데, 그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SDGs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경영계 그 기업 쪽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ESG라는 그런 좀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되게 중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아예로 기본협약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이제 비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맥락에서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지난 뭐 관련된 거 저도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규제 완화를 굉장히 반대를 하셔서 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게 좀 혹시 좀 이렇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약간 뭐 좀 짧은 소견으로 이상 이제 좀 토론을 좀 발표를 마치고요.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노사정 뭐 이렇게 순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로 하되 우리 장우창 교수님이 맨 뒤에 이렇게 토론하시는 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황용연 본부장님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부에서 오신 두 분 사무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우창 교수님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용연 본부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청의 황영입니다. 오늘 좀 발제 두 개의 발제 듣고 지금 토론 듣고 하니까요. 제가 되게 뭐랄까 좀 저희는 그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2020년도부터 이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 본회의 통과하고 21년도 1월 달에 공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통과되고 나서 저희는 크게 좀 경영기 입장에서는 어퍼컷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경영기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노사 간의 그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결권은 대폭 향상된 반면에 사용자의 어찌 보면 이제 노사관 밸런스인데요. 밸런스인데 사용자의 대항권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상당히 좀 노동관계법이 이 아이로 핵심이가 비준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개정하면서 개헌계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노동계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노사관계 축이 상당히 좀 노동계에 기울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는 이 기울어진 이 축을 다시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게 어찌 보면 저희 이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고민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 상권이 강화됐으니까 그러면 사용자의 거기에 대한 대항권을 어떻게 좀 할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시작이 불가하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각종 이제 남아 있는 뭐 기본 협약이라든지 기술 협약들 그거를 다 이제 다시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스터디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이에요. 어찌 보면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깊이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을 전제로 이제 국내 노조법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뭐 얘기가 나왔지만 비종사 근로자 얘기 나오고 그래서 해고자 실업자의 경우에는 그전에 기업별 노조 가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별 노조 가입하도록 했고 그리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폐지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단입 유효 기간을 최대 2년에서 이제 3년으로 늘렸지만 그 현장에서는 어찌보면 전혀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노동계 축으로 좀 기울어졌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렇게 봐요. 아이로가 이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꼭 개별 국가의 법 개정만 강조하는 거냐? 아이로는 그 사회적 대화 당사자들 간에 좀 책임 있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라의 상황에 맞게 좀 핵심이 협력적 노사관계 속에서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게 아이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가. 발표에서도 말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채택이었단 말이에요. 노사정 3자가 있기 때문에 3자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87호, 98호 핵심 협약 관련해 가지고 그거와 이제 국내 노조법, 국내법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될 거냐 문제인데요.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아이로 87호, 98호 협약의 국내법제 이행 과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로 핵심 협약이 비준이 됐고 그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노조법과의 해석상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핵심 협약과 국내 노조법상의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앞으로는 이게 이제 현장 단에서 적용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계속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법률 적용의 일반 원칙은 뭐냐? 구체성. 구체적인 규정을 가진 법률이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신법 우선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보면 그래요. 노조법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변경을 해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면에 아이로 핵심 협약은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규정으로 돼 있다. 저희도 전문가들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흔히 말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로 협약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하는데 저도 전공을 법학을 했지만 그 아이로 협약이라든지 또 공고인가요? 그 해석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워요. 사실 거기서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들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로 핵심 협약과 국내 노조법이 있는데 양자 관계를 어떤 걸 우선시 받을 거냐. 그래서 저희는 노조법이 또 아이로 핵심 협약보다 또 구체성을 띠지 않겠느냐, 안 듣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로 핵심 협약보다는 좀 우리 노조법이 먼저 나중에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정내, 그러니까 결사자위원회 판정내 앞으로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요. 판정내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어느 사안 얘기할 때마다 판정내를 가지고 판정을 이렇게 내렸는데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안 해? 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판정내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준칙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 사건들은 다 그때그때 건건이 사안이 있고 현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안에 맞게 해석을 해서 거기에 적용한 판정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노사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 유리한 걸 가지고 마치 그게 일반적인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그거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일반 기준으로 우리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강조하지만 노조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향후 국내법 적용에 있어서는 노조법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행 노조법이 아이류 핵심협약 기본 취지에 따라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해서 개정되었다. 이게 아마 이제 비준하고 나서 아마 전 정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현행 노조법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효력 발생 이후의 부작용 최소화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자꾸 앞에서도 얘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좀 외국에서 많이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상당히 우리나라의 개발 사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슈가 돼가지고 자꾸 사건화 돼가지고 좀 많이 좀 되다 보니까 마치 한국 사용자들이 법을 상당히 좀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개별 사건들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협약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도 좀 나름대로 우리 노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계에서는 그래요. 지금 앞에서도 우리 이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좀 윤혜림 박사님도 논문 발표문도 그랬고요. 지금 이 협약 관련해 가지고 이거에 근거해서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그다음에 노동청의 개념 확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손배 가압류에 대한 제한 문제 이런 걸 계속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이제 우리가 협약을 비준해 가지고 아직 실제 인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취지인데 왜 그렇게 우리 국내법이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중심을 잡고 노조법이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좀 국내법 적용 원칙을 좀 확고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유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회원국의 특수성과 국내법 체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협약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핵심 협약 취지를 좀 과도하게 좀 해석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이제 발효돼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또 법 개정을 하자라고 하시는 거는 또 어찌 보면 노사 간에 또 현장에서의 계속 갈등이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2조 3조 관련해 가지고 8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개념, 노동자의 개념, 손배 가압류에 대한 제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좀 노사관계 안정화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앞으로 저희 경영기 입법 과제인데요. 초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아이를 핵심협약 비준하면서 상당히 노동권이 강화된 반면에 사용자의 대안권이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안촉으로 쭉 보시면 대체근로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대체 근로를 좀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 외국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근로를 좀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사업장 점거 금지를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봤어요. 사업장 금지 언급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지금 대우조선 해양도 그렇고 가장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과연 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냐? 물론 이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다, 노동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청구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게 이제 소송화 돼가지고 인정 인용액이 뭐 건건 사건마다 다르지만 피해가 전혀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어떤 원인에게 불법 행위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거고 사용자가 나름대로 사용당 인과관계 입증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청구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의 문제예요. 특히 사업장 점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앞으로 좀 이런 노사 간에 좀 이렇게 불필요한 손해배상 논쟁이라든지 그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앞에서도 부당노동행위 계속 문제를 말씀하셨고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핵심 협약도 사용자의 차별행위 부당노동행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부당노동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배 개입에 대해서 자주성 침해한 부분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핵심은 노동활동에 대한 뭐랄까 제약 요인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형사처벌보다는 좀 원상회복주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성실한 노동상권 행사를 위해서 노동자의 부당노동의 제도도 도입해야지 않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 비준 논의 관련해 가지고요. 앞에서 발제하셨지만 10개 핵심 협약 중 9개를 비준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고 협약만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기 배고 같은 경우는 집시법 위반 등의 징역형을 부과한 우리 형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을 좀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9호, 102호, 161호는 이 부분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내법과의 적합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근로감독과 사회보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및 정부의 역할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인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정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 많은 영역을 기업들이 이 부분을 책임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 과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 방안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 정부에서 나오신 두 분 토론을 듣겠습니다. 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두 분이니까 한 분당 10분씩 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기 사무관부터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이제 노사 양측에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뭐 평소에도 많이 들어왔고 오늘 또 새롭게 좀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 측의 뭐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2022년 4월 20일자로 아이로 핵심 협약이 발효가 됐고 지금 이것 자체가 30년 만에 이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했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행한 측면에 있어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ILO 그 자체로도 그렇고 그 외에 뭐 다른 국가들도 이제 실제로 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비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보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도 이거 비준 자체는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앞서 얘기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ILO 핵심 협약이 발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ILO 핵심 협약이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하여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4월 20일자 이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뭐 이견은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때 이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국내법적 효력 중에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으나 실제로 뭐 이게 준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국내법 이제 일반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으나 그간의 일반적인 학설이라든지 그리고 사법부의 입장 그리고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ILO 핵심 협약 자체가 우리 개정 노조법보다 더 이제 우회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대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개정 노조법과 ILO 핵심 협약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어져서 나온 얘기가 그럼 둘 중에 뭘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당연히 이어지게 되겠죠. 앞서도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ILO 핵심 협약은 이제 조문 자체도 많지도 않고 어쨌든 내용 자체도 하나하나가 어쨌든 선언적인 내용이라든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개별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협약이 바로 이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갈등이라든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선 개정 후 비준 이제 전략을 취했던 거고 방법 취했던 거고 이 이후에 지금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에 있어서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겠죠. 다만 그간에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뭐 사법부도 그렇고 그렇다면 신법 우선의 법칙이라든지 특별법 우선의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ILO 핵심 협약을 우선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명확한 입장을 알기는 좀 힘들죠. 다만 이제 예전에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좀 통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사법부도 뭐 향후에 어떻게 이제 입장을 취할지 모르나 예전에 봤을 때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뭐 조약이라든지 협약을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한 거를 명확한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특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한 케이스는 뭐 민법에 우선해서 바르샤바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이제 판례를 찾아볼 수는 있으나 이거를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서 국내법보다 먼저 적용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살펴봐야겠지만 사실 뭐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죠. 사회적 대화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4차례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노사 모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30년 만에 이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노사정 모두 노력을 해왔던 거고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안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그리고 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반영을 해서 안을 마련한 다음에 개정안을 제출한 다음에 이제 국회 만료로 폐기되기도 하고 막 정말 긴 시간 노력을 해서 어쨌든 여야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법이 개정된 만큼 우선적으로는 현재 저희도 법 개정 시행이 이제 겨우 1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현재부터 막 법 개정 논의를 개별적으로 어떤 조항이 잘못됐다, 어떤 조항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일단은 안차게 우선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그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이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지적한다는 측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뭐 하나씩 뭐 어떤 거는 말씀하신 것과 달리 ILO 핵심 협약에 뭐 부합한다 아니면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 말도 길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서로 어쨌든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서 패키지라 아니면 좀 큰 틀에서 좀 논의를 이루어 가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재 시점에서 우리 법이 뭐 ILO 핵심 협약에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라고까지 말씀 드린 건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해외 저희도 이제 협약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준 이후에 발효가 된 다음에 뭐 이러한 이제 협약과의 뭐 배치 문제, 뭐 그로 인한 이제 갈등 이런 게 혹시나 없었는지 좀 살펴본 연구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해서 뭐 갈등 사례 등을 좀 파악해서 우리도 뭐 개선점이 있는지 등을 고려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다만 해외 사례들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니까 이제 비준 이후에 가장 이제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정당한 쟁의 행위 범위였던 것 같은데, 정당한 쟁의 행위 범위가 이제 다른 나라 이제 ILO 핵심 협약과 좀 배치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사례를 좀 찾아봤으나 우리나라랑 이제 법체가 가장 이제 유사한 게 일본 쪽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준 이후에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협약을 비준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신중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허진영 사무관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 담당관실 허진영 사무관입니다. 저희 국제협력 담당관실은 ILO 협약의 비준, 그리고 이제 이행 관련해서 이제 ILO 감독 체계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 이제 아까 노사 그리고 연구진 분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 쪽에서도 이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105호 협약 외에도 이제 다른 협약의 비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제 다른 협약들을 더 비준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제노동 관련해서 강제노동은 이제 국내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도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강제노동 철폐 노력을 지금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도 있긴 있으나, 이제 강제노동을 이제 철폐를 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정부에서도 이 105 협약의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105 협약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적 견해 표명 또는 이제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서의 이제 강제노동, 즉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협약인데, 이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법과는 달리 징역형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이러한 형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체적인 내용 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형법상의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더 중한 형벌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처벌 규정을 이제 금고형 등으로 이제 개정함으로써 이제 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범죄의 경중과 처벌의 강도 이런 것들 이제 비례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희도 중국과 일본이 최근에 제105 협약을 비준한 것 등을 이제 보고, 이런 협약 비준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법령을 이제 정비하는 정비법 하나 발의를 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령들의 이제 처벌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제 비준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국가보안법 같이 이제 크게 정치적으로 이슈될 수 있는 법안이 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하고 저희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주신 것들 중에 이제 선비준 협약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런 협약의 비준을 주관하는 부처는 외교부이고, 이런 이제 비준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부처는 법제처입니다. 근데 이제 헌법 제73조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원칙적으로 조약을 체결 비준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다만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지닌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이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비준됐던 것들은 이제 국내법과 일치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서 이제 조약을 비준해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예시 이제 129 이제 농협 부분에 있어서의 감독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영역 결과상으로는 이제 비준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일단 연구 영역은 이제 물론 참고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 제도 운영이나 이런 실체적인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은 조금 이제 부처 관계 부처나 이제 기관 등에서 이제 다른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이창기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비준을 하게 되면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는 법률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쪽 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먼저 개정을 해서 이제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한 다음에 비준을 돼야 된다는 것이 정부 쪽 입장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해서 이제 노사 측에서 이제 많은 입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16건에 대해서 이제 감독을 해왔었고 이제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특정 협약의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의 원칙 전반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비준한 87호, 98호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저희가 협약을 비준했고 거기에 따른 ILO 정기 감독 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이행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아마 전문가 위원회 쪽에서 이제 공식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아마 그때 이제 정확하게 ILO 협약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ILO 협약의 취지는 노사정 대화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필요하다면은 이제 노사정 대화 등을 이제 확대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이 정부를 대표해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토론문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정부 입장을 이런 토론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는 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늘 조심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토론문 같은 걸 미리 준비하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사정은 뭐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또 같이 또 그 이런 것들을 공유해 나가고 서로 토론하다 보면은 또 그런 차이점들도 좁혀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이 노사정 간의 어떤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경상국립대학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국립경상대였는데 경상국립대에서 오신 멀리서 오셨습니다. 진주에 있는데 그 장우창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경상국립대 장우찬입니다. 예. 기다리셨던 마지막입니다. 예.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요. 예. 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앞에 발표문이나 토론문 보시면 이 그 기본협약의 발효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이 노동 기준이 과연 ILO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 기준에 이제 부합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밖에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선입법 후 비준을 해서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의견들을 좀 좁혀가는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 발표문들과 토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도 다양한 해석과 또 견해 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좁혀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각 쟁점마다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토론회에서는 그렇게 그 쟁점별로 다루는 거는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ILO 기본협약의 발효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노동 규범이 변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비준을 통해서 앞서 발제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감독 시스템, 정기적 감독 시스템과 특별 감독 시스템에 작동돼서 결국 우리나라는 보고를 하고 또 그 보고에 대해서 또 뭔가 이렇게 이 ILO의 어떤 견해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장이 결국은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적인 논의의 차원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장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ILO의 협약 공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성원이 전부 독립적인 어떻게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내부적 논의가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앞으로 치밀한 더 노동법적인 법리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의라고 짧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ILO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은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정신은 각 회원국들에게 보편적인 노동 기준을 전파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ILO에 있어서의 어떤 위원회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건 보편성을 아마 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판단하기에 그 보편성은 무리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미 우리 노동 규범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 우리 국내적인 논의가 외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기존 법제도와 그 이제 새로 비준된 그 법 사이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뭐 다시 법을 만들어라 뭐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면밀하게 타당성과 근거와 이유 이런 것들을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이 인정된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리고 어떠한 제도가 그런 특수성에서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논의하고 세밀하게 논의되어야 이제 앞으로 국제적인 그 보편적 질서 속에서 특수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비준을 통해서 국내법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규범화됐고 재판 규범화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앞으로는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근데 사법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분쟁이 발생하고도 한 짧게는 1년 반, 2년, 3년, 2년 그리고 한 3, 4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노나 사 이쪽에서 각자의 어떤 이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IL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대개는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이
판단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심사를 하지 않지만 이 사법부의 결정이 결사의 자유 원칙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사법부도 권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ILO 위원회의 어떠한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사법부가 가진 권위라든가 또는 신뢰성이 상실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도 어떻게 법을 판단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고민이 많은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다 좀 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국제적인 보편 질서에 결국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 개인적이지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이 협약 비준에서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한 지금의 단계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기존 질서 중심의 해석과 적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는 ILO 해석 방향이 노동 질서의 어떤 지향점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보고요. 그 이유는 꼭 노동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게 무역이나 환경 문제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토론해 주신 우리 그 노동부 쪽에서 나오신 그 사무관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다시피 뭐 한 EU FTA든가 이쪽에서 이미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이제 노동 문제가 무역과 연계돼서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노동 문제로 그치지 않고 결국은 무역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동법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사전에 그런 문제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보편적인 세계적인 노동법 질서로 바뀌어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협약 비준의 확대 문제인데요. 협약 비준 과연 확대될 것인가 관련해서는 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법 질서나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더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다만 이번에 비준된 기본 협약들이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심지어 기본 협약 체결된 거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신다라고 하니 지금의 요 상황이 얼마나 잘 빨리 안착되고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협약의 비준도 역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비준되지 않는 기본 협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행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조속히 비준되리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쉬운 말이지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ILO의 기본 정신 전체가 삼자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ILO의 어떤 여러 가지 협약들이 나오고 그걸 채택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역시 노사정 3자가 항상 대화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뭐 100년 전, 150년 전에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사상과 토론의 자유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리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보장된 그러한 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나 주장에는 좀 다소 거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친 표현들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거칠더라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 공간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주 대립되고 있는 노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런 마음이 더구나 더 절실한데 그 쉽지 않은 거를 요구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정부에서 계신 분은 그런 장이 이미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섭과 대화는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전국적인 합의라는 목적으로 가는 거지만 대화는 합의에 다다를 수도 있고 다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은 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축적된 어떤 대화의 자체의 그 신뢰성이 결국은 그런 결과물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도 없고 실적도 요구되지 않고 또 결과도 요구되지 않은 또 그 대화했다는 것 자체를 또 이용해서 어떤 걸로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그런 어떤 대화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20분 채 못 남았는데요. 짧게라도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 손 들어주시죠. 예, 우리 이강택 회장. 예,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점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게 많다. 그럼 뭐부터 하느냐? 조금 쉬운 거부터 하는 게 우리 이제 합의를 이끄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충호 박사께서 그 아이로 총회 가시는 얘기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19년에 총회 100주년 기념 총회를 이제 갔었고요. 그다음에 2년을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반반 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반반 이제 했고 2019년에 갔을 때 제가 거기서 2주 동안 다 이제 회의를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요.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한 여러 가지고 그런 이제 회의 그러니까 8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기 190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세계에 있어서의 그 괴롭힘 방지법 같은 무렵에 7월달에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아주 또 거의 같은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논점이 뭐였냐면은 직장 내냐 아니면 in the world of work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근 후 또 출장 가서 생기는 문제들. 우리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로 하자 그러고 노동자 측에서는 이제 넓히자 그러고 그래서 원하는 in the world of work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채택이 됐는데 이게 회의를 제가 한 16번인가 했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뭐 점심 시간도 없고 알아서 먹을 사람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어 하나 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진지한 토론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채택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채택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축하를 하는데 아프리카 대표들, 아프리카 여성 대표들 특히 우리 이제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을 한 바퀴 돌면서 아주 굉장히 즐거워하는 말이죠. 그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그 광경을 제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감격스러웠습니다. 새로운 협약 하나 체결. 거기다 노사정이 다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현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비준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만 조금 노력하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좀 쉬운 것부터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이승길 교수님.
예, 아까 그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이 노동 후진국인가? 라는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 뭐 하고 이제 뭐 지금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선정하는 바는 그 원인이 왜일까라는 부분들을 알면은 좀 해소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사법정책연구소에서 사실 L에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법원의 입장은 아니고 그 한 판사하고 연구관의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해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잘못 원인이 돼서 사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성격은 물론 있는데 근데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아이러에 계신 분한테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가 노동 후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라는 부분들은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아이로가 잘 알고 있는데 한편향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알고 있고 그 사실은 이제 국제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방향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그 각인 자체를 풀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노사정 특히 이제 정부도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서의 적극적인 좀 설명이 필요하고 아까 이제 사무관님께서도 얘기해 주시 이게 외교부 문제하고 또 이제 법무부 문제하고 또 우리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노사단체가 됐던 국회가 됐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좀 공유가 되면은 좀 더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평가를 받았더니 역시 노동 후진국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그에 맞춰서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법들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하나 좀 돼서 그 해결책이 좀 뭔지 하나는 그거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결사자유위원회 노동법 전문가 2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법률적인 해석을 받다 이랬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는 외국 학자들이 우리 노동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퀘스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노동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외국 노동법 전문가 20명이 구성된 사람들이 국내에서 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 그 예견을 할 수 있듯이 이제 그런 쪽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막연히 그냥 판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접근할 수도 있는 해결책을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프로에서 안 계신가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사회자로서 진행하면서 질문이나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좀 많았는데 첫째는 이제 노동협약, 국제노동협약, ILO 협약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윤여원 실장님께서 이제 ILO의 설립 배경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ILO 협약이 만들어지게 국제노동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노동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결과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국제 간의 이제 무역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노동 기준이 이게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근로조건 덤핑에 의한 이제 그런 제조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공정한 거래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국제 노동 기준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게 이제 무역 FTA에서 노동 조항의 문제,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었죠. 그런 걸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성길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서두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정말 노동 후진국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않다고 보고 다분히 이제 그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고, 사실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노사 관계 자체가 존재가 하지 않는 나라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우리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살 수도 있는 그 중동의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그 노동 조건이나 노사 관계는요, 말도 못하게 열악합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냥 그렇게 죽으러 나가도 그 뭐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제가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그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나라 지금 뭐 손배소 때문에 그 목숨을 끊는 분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이제 손배소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면서 그 때문에 지금 노란봉투법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번 정기국회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또 손배소가 엊그저께 그 노동부 자료를 보면은 2천 몇백억이 청구가 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3년 4년 동안에 그렇게 된 나라도 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게 또 또 객관적인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노동부에서 오신 분이나 또는 이제 그 경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협약이 비준됐으니까 이게 국내에 안착시키는데 1차적으로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피할 문제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자가 이게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런저런 이제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유경석 선배님 예. 마이크 벗고 말씀해 주시죠. 마스크 벗고. 예. ILO보다 UN, 국제기구 UN에 대한 발전 방향, 교황도 UN이 개편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ILO 차원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가 좀 얘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그 주제는 너무 이 자리에서 토론하기에는 좀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기회에 저희가 우리 그 ILO 협회나 아니면 또 양노총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질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저기 아이론에 대해 그 정적 토론을 잘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저는 누구신지 좀 말씀. 예, 제가 이렇게 경청을 해본 결과 아무리 우리가 비준에 대한 협약이 많은 양이 나와도 결국에 우리는 법률과 그 헌법에
노동 기본법이 돼 있는 단체 교섭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단체 교섭권이라는 것은 노사정이 잘 협약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가 이 그 교섭 단체권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저는 저기 대학원에서 예. 연구견에 임시 있습니다. 예, 예. 그 포인트가 아무리 여기 대화를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토론해도 저는 대화가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노사 간의 그 대화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만이 모든 주안이 나와도 해결이 되지, 이게 안 되면 기본 본질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감사합니다. 가지고 우리 발제자께서 밤새워 사실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광택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월드 오브 웍의 문제, 우리가 웍하고 레이버를 지금 혼돈해서 번역을 하거든요. 그 웍을 노동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ILO 기본협약이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이에요. 레이버가 아니라. 그래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이제 노동자들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이제 기본 취지와 정신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왜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으로 판단을 받느냐? 이게 이제 저기 세계 경제 포럼에 스위스 경영대학원 IMD 하면 항상 꼰등으로 나오잖아요. 주관식이에요. 우리나라 그 기업 투자자나 그 노동 문제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반노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설문조사해서 한국의 노사관계 느낌이 어떠냐 이러면은 1, 2, 3, 4, 5점 주면 다 꼰등을 주는 거예요. 지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의 노동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 중진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제 ILO 협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OECD 나라 중에 미국 다음으로, 미국 빼고는 이제 비준율이 기술 협약은 11%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런 ILO 협약과 비교해 볼 때 국내 노동법이 충돌이 일어나는 게 많으니까 국제노총 ITUC는 맨날 5등급 꼰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 후진국이라는 게 이제 정성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학술 용어를 치자면은 정량적 평가에서 우리는 꼰등인 건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인 ILO 협약들을 이제 더 많이 비준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보기에도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금 국력이 6이지 않습니까? 국력 6위에 비해서 ILO 협약 비준수가 몇 개가 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 좀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의 노동법 학자들이 그 전문가위원회 20명이 뭘 보냐 하면 이제 그런 노동법의 취지를 보는 거죠. 노동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일을 시키려고 노동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가. 이 사람들은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있다는 법률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사실 노동법의 철학과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과연 노동 후진국이가 선진국이가 할 때, 지금 저희 인더스트리얼 제가 근무하는 홈페이지에서 구속되고 노조 간부가 이런 올라오는 나라를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나라들도 노조 간부를 구속시키잖아요. 공산당 한다고 잡아가는 나라도 없고, 공산주의 노조 운동을 한다고 구속하는 데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국력 6위에 비해서는 후진국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쁘네. 그리고 74페이지에 우리 한국노총의 단계적 부진 추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없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ESG에서 S가 소셜입니다. 소셜은 사회잖아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중요한 파트너인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G는 가버넌스입니다. 가버넌스는 노사 참여예요. 과연 우리가 경영이나 인사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키고 있는가. 가버넌스의 핵심은 인사경영권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경영 참가, 독일, 스웨덴,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노동손실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85페이지 우문숙 국장님 안 오셨는데, 여기 이제 표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ILO 협약 위반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왜 법에서 정합니까? 노사가 알아서 2년으로 하든 5년이라든 알아서 정하면 되지. 그리고 조합원 가입 범위를 왜 단체 협약으로 정하게 합니까? 그 노조가 규약으로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의사협회나 저 변호사협회 회장을 변호사로 할지 의사로 할지 법률이 규제를 합니까? 비의사가 의사협회 회장을 해도 되고 비변호사가 변호사회 회장을 해도 되는데 왜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꼭 종업원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기업별 종업원 조직으로 노동조합을 보는 공장법 시대가 아니고 조선 총독부 시절의 산업보국회의 관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낡은 사고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황 본부장님이 지금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민주노총도 핵심 여객이라고 경총도 핵심 여객이라고 노동부도 핵심 여객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발전분들은 다 기본 여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웃데이트하다. 이제 핵심은 지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시간 이게 사실 더 뜨거운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기본 결사의 자유는 국가의 의무거든요. 그 단체 교섭권은 이미 98호는 이미 기존의 노동조합법에 들어와 있던 내용이 입법적인 뭐 변화가 필요 없는데 정부가 일부러 안 한 거고 강제노동이 무슨 노사 문제입니까? 국가의 의무고 이거는 식민지 그 위안부나 징용 같은 노예 노동을 자유로운 임금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노사가 합의하라고 던져놓고 거기서 합의가 안 된다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게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노동 후진국이고 사회적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법의 지배 리얼 퍼거슨이라고 이제 보수적 경제학자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이 우익이긴 한데 좋아하는 게 법치가 되려면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특수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법치가 되려면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법치에 대한 룰 오브 로에 우리는 뭐 10년씩 걸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 국가인가 특히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 근로자 개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걸 자꾸 이상하게 보시는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공장법 수준의 근로기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공장법 수준의 그 시절에 사용자 개념과 노동자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디지털 이코노미나 플랫폼 이코노미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인 그 일의 형태나 노동자 형태나 사용자 형태가 늘어나는데 이걸 전태일 시절의 그 개념을 갖고 자꾸 고집하는 게 노동조합인지 정부와 사용자인지 그런 걸 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대체 근로 문제는 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어요. 일본은 대체 근로 금지하고 영국은 법으로는 허용하는데 판사들이 제한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캐나다는 미국보다도 더 열심히 판결로 대체 근로를 제한하고 있고 케벡주는 아예 불법으로 못 박아놨고 그리고 이제 이 대체 근로가 영어로는 스트라이크 브레이크거든요. 파업 파괴자. 그 파업 파괴라는 건 노동상권의 위반이고 98호 위반인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옹호하시는지 그것도 제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보고도 민사처벌하면은 더 낫다는데 민사처벌을 하면 애들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형사처벌은 아빠만 노조 활동하다가 감옥 가면 되는데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 나고 애가 고아원 가고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빠 그냥 몸빵하면 되는데 온 가족이 사돈의 팔촌까지 끌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운동이 사회적인 그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책임을 떠안고 있다는 사회복지. 그 기업 돈은 누가 한 겁니까? 사용자가 혼자서 만듭니까? 그 노동자가 같이 하잖아요. 사용자 개인 돈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 노동자가 만든 돈으로 그걸 좀 사회보장 안전망에 좀 충실히 하자는데 그게 큰 문제인지. 그래서 이거는 기업을 사용자의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그런 어떤 19세기적 1차 산업혁명의 기업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잘 아시다지만 21세기 기업관은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ESG, CSR들이 딱 그 개념에서 나오는 거. 이해관계자, 기업 내부에서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굽니까? 사용자, 주주, 그다음에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 대표로서의 노동조합을 챙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자는 게 ESG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ESG하고 CSR 논의가 왜 자꾸 허황하게 흘러가냐 하면은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대표적인 UN 글로벌 컴팩 한국협의회인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UN 글로벌 컴팩 한국협의회에서 노동권에 대한 해석을 안 해놨습니다. 번역을. 그때 가보면 환경, 뭐 반부패 요 해석만 돼 있어요. 번역문이. 그러니까 그 UN 한국 글로벌 컴팩 협회에서 우리가 UN 글로벌 컴팩을 보면은 핵심이 노동권이고 그게 87호, 98호, 강제노동, 뭐 차별금지 다 이런데 그거는 번역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는 대기업 뭐 퇴직한 사장님들 뭐 훌륭한 교수님들 퇴직한 교수님 앉아서 5승 6승급에서 이제 ESG, CSR, UN 글로벌 컴팩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다. 그리고 선입법 후비준이라 그러는데 그 37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기본 협약이 문제가 등장하기 전에 29개 기존의 그 협약 비준한 거에 있어서 실제로 뭐 이전에 했던 거 합친 거 선언보호 협약 하나 빼면 단 한 개만 아동노동 관련 단 한 개만 선입법을 거치고 비준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기본 협약 비준 문제가 등장하기 전에 모든 협약들은 선비준이 된 거예요. 선비준의 관행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적했듯이 80% 근로감독 협약은 제대로 지키고 있나? 40% 그러면은 그 주 40시간 협약은 비준이 됐으니까 뭐 그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다 충돌하거든요. 다 충돌해요. 제가 보기에는 고용정책은 그러면 협약대로 돼 있는가? 선언의 건강검진들은 법제도가 그러면 협약대로 돼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선입법 후 비준이라는 관행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고 선비준 후입법이 존재했는데 이 국가의 기본 의무인 기본 협약을 해결하자니까 갑자기 반노동 공세로서의 선입법과 논리가 튀어나왔다. 근데 그 선입법 후 비준은 그 논문을 찾아보면 2011년에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고유 관련데 거기서 이제 최초로 선입법 후 비준이 좀 체계적으로 일어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 그 대화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대화 소셜 다이얼로그 아에로가 이제 카피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에로 데피니션을 보면은 사회적 대화는 노사 혹은 노사 하정 3자 사이의 정보, 협의, 교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아까 뭐 근로감독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거나 경사노위에서 노동조합의 이런 법 개정을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이러면은 정보를 안 줍니다, 정부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인용문에 제 논문에 각조로 다 나눴지만은 그 이미 29호 105 강제노동 협약 그 2011년에 했고 산업안전보건협약 기타 미비준 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 용역을 10년 전에 이미 다 해놨어요. 근데 다 비공개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매로 그걸 이제 구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고 인용을 하는데 지금도 아마 비공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가 되려면 정보를 줘야 되는데 노동자가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그죠? 국가나 기업이 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산업안전 물질에 관한 정보도 주기를 꺼린다.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대화가 왜 안 되느냐, 한국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교수님이 정확하게 자꾸 이제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보를 충분히 주고 그 나눠진 정보를 갖고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력을 갖고 교섭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삼각형의 사회적 대화라는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정부와 협의는 안 하고 자꾸 이제 교섭에 매달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걸 이제 노사정 노동계에 이제 압박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87호, 98호, 29와 관련된 입법들이 좀 꼬여서 지금까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비준 기본 협약 비준에 대한 연착륙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금 경착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현행의 법, 제도, 정책 관행과 비준한 국제법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경착륙이에요. 그러니까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준 이후에 연착륙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노동후진국이라는 해외의 오명을 벗어나길 원한다면 아이로 협약을 더 많이 비준하고 그리고 이미 비준된 협약이 기존의 법, 영, 정책 관행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솔직하게 정부도 다 공개하면서 협의하고 이럴 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말씀이 길었으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윤 의원 오늘 그 주제 발제까지 해주셨는데 마무리까지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영동 의원님이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근데 꼭 그 제가 발언할 때만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2번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영동 의원님 마지막으로 끝까지 자리하신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가 잠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3시간 이렇게 학구적으로 하는 세미나 토론회가 잘 없습니다. 발제해 주신 윤 의원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플로에 있었으면 손 들고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선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 할 때 이른바 법률적인 문구 안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윤 의원 교수께서
노총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변호사 같지가 않다라고 아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건 저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변호사로 실력이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약간 틀을 바꿔보면은 노총은 조직이고 조직이 운영되는데 법률이 서브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와서 국회 입법 활동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기 위한 하나의 기능적인 그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법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굉장히 존중을 받지만 여타 사회적 수많은 민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기관, 기구 중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까 영향력 면에서만 보더라도 글쎄요.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큰 곳이 삼성이고 국회가 300명 모여도 대통령 한 명을 이길 수 없는 메커니즘, 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그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그 ILO라는 협약을 공부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저도 노총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뭐 도재영 교수의 어떤 단체 교섭권이나 스트라이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가 필요한 분명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총 입장에서는 스트라이크권 없는 기본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10년 이상 버텨왔는데 결국 그 사이에서 양산된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ILO 협약이 반드시 들어와야 입법하고 충돌되지 않게 정비가 돼야 그 다음에 노동기본권 또 노동자들을 그 다음에 사용자들하고 힘의 균형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로직이 돼 있는데 저는 꽁 잡는 게 매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접근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ILO 협약도 공부도 하고 노동법 자체도 공부해야 되지만은 이게 더 큰 틀에서는 일종의 수단이 돼야 되지. 우리나라에 ILO 기본 협약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할 수도 있겠죠.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하기 어렵고 그 제도를 만들 수 없다라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또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이 공부 안에 ILO 105조 협약이 뭐냐라는 것을 익히는 것을 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윤혜원 선생님이나 말씀해 주신 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다 하실 거 아닌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지금 여기 스웨덴 관련된 그 세미나가 있어서 또 갔다 왔습니다. 부의 편중이 가장 심한 데가 스웨덴이고 또 이른바 근로소득, 왜 근로소득을 많이 내는지 그 구체적인 그 연유는 따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이른바 임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장 많이 또 부담하는 데가 그쪽 나라다. 이런 건데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모델로서 적합하냐 이런 것을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한국식 축구라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따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뭘 하다 보면은 아마 규범과 우리 현실 간의 괴리, 지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또 상대편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라도 빨리 좀 시작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요즘 정치 3년밖에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핑계 대지 않고 시작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 아주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또 오늘 다들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해서 알찬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어떤 분이 발제한 내용에도 봤습니다만은 물론 비준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인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뭐 1차적으로 비준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노총에서 그 아이로 총회 다니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29호 협약이었습니다. 그 이번에 비준한 협약,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그걸 왜 우리가 비준을 못할까? 우리나라의 그 강제 노동이 그렇게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노동부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병력법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충력 그 사회복무 요원들 사회복무하는 게 그게 강제 노동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현역병으로 안 가고 보충력으로 가서 사회복무 요원은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번에 보니까 그걸 병역법을 개정해가지고 보충력한테 선택권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회복무 할래? 현역으로 갈래? 그렇게 개정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충돌 요건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5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보법이나 이런 데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뭐 있어서 지금 당장 비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슬기롭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슬기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하고 또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러니까 이게 3자 기구 아닙니까? 아이로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3자 기구지만은 노사정이 1대1대1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1대1대2입니다. 정부 지분이 2예요. 투표권도 정부는 2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노동부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의 역할이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노사 단체도 그 동안에 그 이 아이로 협약 문제라든지 이런 그 부분은 어떤 국제 파트의 어떤 그만의 이 일로 이렇게 좀 등한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부도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이게 부서 한 파트만의 그 업무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의 문제일 수가 있고 지금 또 특히 그 FTA라든지 이런 그 경제 전쟁 시대에서는 이게 우리의 생존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아이로 협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